정말 군인 맞아요? 군인이면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거들먹거리세요? 승무원의 비웃음의 순간 기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롱한 상대는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어요. 바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부른 대한민국 여군 장교였죠. 그리고 곧 참전용사 아버지와의 운명을 건 만남이 시작되려 합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출국장 한 모퉁이에서 80세 노인 한 분이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굽히며 낡은 가죽 가방을 꼭 껴안고 앉아 계셨어요. 유재명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가방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같았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헤어졌고 가죽은 세월의 발에 원래 색깔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명 할아버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함이었죠. 손으로 만져보면 60년 전 그 치열했던 전쟁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또 악몽을 꾸겠구나. 재명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색이 바랜 군번줄이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군번줄을 보면 함께 싸웠던 전우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김상사, 박일병, 최상병 모두 20살도 안 된 청춘들이었는데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총알 속을 헤쳐나갔죠. 그 아래엔 전우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재명아, 우리가 죽어도 너만은 살아서 고향에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라. 김상사가 적혈구 수혈도 없이 들것에 실려가며 떨리는 손으로 써준 마지막 편지였어요. 그 편지는 이제 노랗게 발에서 글자조차 희미해졌지만 재명 할아버지는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두 외우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건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아내는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찍었던 그 사진 뒷면에는 아내의 마지막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우리 딸 꼭 찾아서 데려와요. 그 애가 얼마나 아빠를 그리워하는지 몰라요. 가연이도 이제 나이가 들었을 텐데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재명 할아버지의 주름 깊은 얼굴에는 26년간 쌓인 죄책감과 그리움이 고여 있었어요. 딸 가연이와 헤어진 게 벌써 2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가연이는 고작 25살이었어요. 아빠는 나라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은 사랑하지 않아요. 전쟁은 끝났는데 왜 아직도 군대에만 매달려 사세요? 어린 딸이 울면서 소리 지르며 집을 나간 그날부터 재명 할아버지의 인생은 후회와 그리움으로 얼룩져 버렸어요. 그날 밤 재명 할아버지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을 뒤졌지만 가연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딸은 여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 자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더군요. 아빠보다 더 나은 군인이 돼서 아빠 앞에 당당하게 서겠다는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말이죠. 같은 시각 인천공항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는 한 여군 장교가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가연 대위였어요. 그녀의 가슴에는 화려한 훈장들이 줄지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태극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특별 귀빈이었죠. 707 특임대에서 목숨을 걸고 수행했던 비밀작전들로 인해 그녀는 이미 전설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협력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영광이었지만 정작 그녀가 찾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26년 전 자신을 버린 아버지 유재명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살아계실까요? 가연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린 시절 분노와 원망으로 집을 나온 후 그녀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다짐 하나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특임대 최연소 여성장교, 미국 대통령 표창 수상, 국제군사작전 성공.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임종 직전 마지막 말이 가연아,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분도 나라를 사랑하느라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였거든요. 최근 들어 가연은 참전용사 명단을 뒤져가며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보훈청, 참전용사회, 심지어 실종자 찾기 방송회까지 의뢰했어요. 혹시나 해서 이번 미국 방문길에도 현지 한국전쟁 참전용사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내가 찾던 그 사람이 이 여행에서 만날 수 있을까? 가연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더욱 꼭 껴안았어요. 60년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용사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저 멀리서는 가연 대위도 선글라스를 쓰고 탑승 준비를 하고 있었죠. 운명은 참으로 신기한 장난을 치는 법입니다. 26년간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아다녔던 아버지와 딸이 같은 비행기, 같은 시간에 워싱턴으로 향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대한항공 858편이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이코노미석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아 소중한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어요. 26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왔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모한 일을 하는 건 아닐까? 기내는 대부분 서양인 승객들로 가득했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을 가는 듯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 관광을 떠나는 가족들, 그리고 유학을 가는 젊은이들까지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죠. 제명 할아버지만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정장에 구두도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역력했거든요.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가연 대위가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화려한 군복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아버지의 옛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26년 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었던 유일한 사진이었죠.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 위에 있던 가죽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놀란 할아버지가 황급히 몸을 굽히자 가방의 낡은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져 버렸어요. 군번줄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굴러갔고 빛바랜 전우들의 편지들이 펄럭이며 날아다녔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부인의 사진도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명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태극무 공훈장까지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복도로 굴러갔습니다. 아이고, 이런. 제명 할아버지는 급히 바닥에 엎드려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80세 노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는 아파서 제대로 구부러지지 않았고 손은 떨려서 작은 물건들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승무원 조안이 다가왔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을 한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얼굴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역력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로 가방이 떨어져서. 제명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아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왜 들고 타셨죠? 조안이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과 훈장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신분이 불분명하신데 이런 금속 물질들이 위험물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무기나 폭발물은 아니죠? 제명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년 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 그 조국을 위해 받은 훈장을 위험물이라니요. 아니에요. 이건 한국 전쟁 때 받은 훈장이고 이 군번줄은 한국 전쟁? 조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지금이 몇 년도인 줄 아세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니에요?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앉아있던 한 서양인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런 아시아 노인, 뭔가 수상한 거 아냐? 요즘 테러리스트들이 노인으로 변장하기도 한다던데. 맞아요. 저런 이상한 물건들을 가지고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죠. 다른 승객도 거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현실과 과거를 구분 못 하시잖아요. 제명 할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훈장을 움켜쥐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내 전우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값인데.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60년 전 함께 싸우다 죽어간 전우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김상사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제명아,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로워지면 우리가 흘린 피도 헛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의 하늘에서 자신이 받는 모욕이라니. 조아는 점점 더 고압적으로 굴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물건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앉아 계세요.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기장에게 보고해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떨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편지 모서리가 찢어져도 사진이 구겨져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저런 노인네 때문에 기내가 시끄러워진다며 혀를 찼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연 대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 노인의 모습이 왠지 자신의 아버지와 겹쳐 보였거든요. 아버지도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실까요? 이 순간에도 나는 군인이다. 감정보다 냉정이 먼저다. 가연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런 나이 드신 어르신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특히 그분이 참전 용사라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모든 물건을 가방에 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었어요.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창문 밖 구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마저 사라져버렸어요.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지만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에서는 가연 대위가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삼키고 있었죠.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26년간 그리워했던 가족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을. 기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와 기내식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제명 할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서비스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편이 쓰라렸거든요. 60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마음이 지금은 의심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조아는 다른 승객들에게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제명 할아버지에게만큼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유지했어요. 음료 드릴까요? 물어보는 목소리조차 건성이었습니다. 물 한 잔만 주시면. 제명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메말라 있었어요. 조아는 플라스틱 컵에 물을 대충 따라서 툭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에게는 정중하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제명 할아버지에게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놓고 가버렸어요. 그때 앞좌석에 앉아있던 서양인 중년 남성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이상한 물건들 뭐예요? 정말 군인이었다고요? 목소리에는 의심과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네. 한국 전쟁 때 참전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전쟁이요? 그 남성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요? 1950년대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그때 일을 지금도 정확히 기억하세요? 주변 승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 일만 기억하고 현재는 잘 모르시잖아요. 치매기가 있으신 건 아닐까요? 저런 분이 혼자 여행을 하시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제명 할아버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치매라니. 자신의 기억이 흐릿해진 건 사실이었지만 전쟁 당시의 기억만큼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전우들의 이름, 그들이 죽어간 날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까지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조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기내식을 나눠주러 왔는데 제명 할아버지 앞에서 멈춰 섰어요. 할아버지, 혹시 특별식 주문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일반식으로. 아, 그런데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소화가 잘 안 되실 수도 있겠어요. 혹시 이 음식 드셔도 괜찮으실까요? 조안의 말투는 마치 치매 노인을 대하는 것처럼 과장되고 큰 소리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정말 친절하네요. 저런 노인분께 저렇게까지 배려해 주시고.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제명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한국 전쟁 때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기억해요. 김 상사님이 죽어가며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도, 박일병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흘렸던 눈물도 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의 호소는 오히려 역효과만 났어요. 한 승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봐요,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현재와 과거를 구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조안이 제명 할아버지의 짐을 다시 살펴보겠다며 강제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규정상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위험한 물건이 더 있을지 모르거든요. 안 돼요. 그 안에는. 제명 할아버지가 말리려 했지만 조안은 이미 가방을 열어버렸습니다. 전우들의 편지가 다시 흩어졌고 조안은 그 편지들을 무심히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편지 중 하나가 조안의 발에 밟혀 구겨졌습니다. 그 편지는 최상병이 고향의 어머니께 쓰려다가 못다 쓴 채 전사한, 그래서 제명 할아버지가 60년간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아, 안 돼요. 제명 할아버지가 급히 편지를 주우려고 했지만 80세의 몸은 빠르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한 서양 승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으신데 기억도 제대로 못하시겠지. 저런 낡은 종이들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그 순간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우들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편지들이 무시당하고 조국을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의심받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모욕감에
온몸을 떨며 주저앉았습니다. 전우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명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어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가연 대위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나는 군인이다. 감정보다 냉정이 먼저다. 가연은 계속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폭발 직전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참전 용사에 대한 모독, 노인에 대한 차별, 이 모든 것이 용납될 수 없었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바닥에 흩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가연아, 아빠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를 만나러 가는 게 맞을까? 기내는 점점 더 숨막히는 분위기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 모든 상황을 뒤바꿀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편지를 주우려다가 실수로 앞좌석 승객의 발을 건드리게 되었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 승객이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노인이 저를 발로 찼어요. 이건 폭행이에요. 30대 서양인 남성이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습니다. 승무원님, 이 사람 때문에 비행기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제명 할아버지는 황당해했어요.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편지를 줍다가 그만. 하지만 그의 해명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안이 급히 달려왔고 다른 승무원들도 몰려들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 노인분이 저를 발로 차고 계속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아까부터 이상한 물건들 때문에 기내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그 승객의 거짓 증언에 다른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국제선 비행기를 타는 게 맞나요? 제명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떨어진 편지를 주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80세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는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조안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다른 승객들께 피해를 끼치시고 기내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기장실에서 부기장이 나왔습니다. 상황 보고를 들은 기장이 직접 확인하러 나온 거였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안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80세 노인 승객이 계속해서 기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정체불명의 금속 물질들을 가지고 있고 다른 승객을 폭행하기도 했어요. 보안상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기장이 제명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른 승객을 때리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제명 할아버지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살았어요. 이런 일을 할 리가. 하지만 부기장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르신, 연세도 많으시고 기억에 문제가 있으실 수 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기억에 문제라니요. 제명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6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김 상사가 죽어가며 했던 말, 박일병이 마지막으로 부른 어머니 이름까지 다 기억해요.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봐요, 흥분하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분은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비상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이 승객을 하차시키는 게 좋겠어요. 비상 착륙이요? 제명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200명이 넘는 승객들이 피해를 받게 된다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조안이 고압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규정을 따르지 않으시면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평생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될 거예요. 그 순간 제명 할아버지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다시는 딸을 찾으러 갈 수 없어요. 26년 만에 가연이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져버리는 거였어요. 가연아, 아빠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제명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눈을 감았습니다. 60년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참전 용사가 이제는 보안 위협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어요. 기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승무원들은 비상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고 승객들은 제명 할아버지를 수상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라 위에 피 흘렸는데 내 늙은 모습이 죄가 된 건가? 제명 할아버지는 전우들의 편지를 꼭 껴안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유가연 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딸로서 더 이상 이 부당함을 참을 수 없었거든요. 저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혹시 자신의 아버지도 어디선가 저런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가연 대위가 천천히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녀의 걸음은 단단하고 결의에 차 있었어요. 기내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뭔가 범상치 않은데. 퍼스트 클래스에서 나오는 거 보니 VIP인가? 하지만 조안은 가연에게도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기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난 거였거든요. 제명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모든 희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유가연 대위가 이코노미석으로 향해 걸어오는 동안 기내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그녀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에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뭔가 다르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혹시 연예인인가? 조안은 가연 대위를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기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곧 비상 착륙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가연 대위는 조안의 제지를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녀의 눈은 선글라스 너머로도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조안이 더욱 강하게 제지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특히 그 선글라스, 기내에서는 벗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잖아요. 다른 승무원들도 가연 대위를 둘러쌌어요. 맞습니다. 선글라스를 벗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고 해서 기내 규정을 어길 수는 없어요. 가연 대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선글라스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조안은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선글라스를 벗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보안 위험 인물로 간주하겠어요. 조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고압적이 되어 갔어요. 주변 승객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왜 선글라스를 안 벗어요? 뭔가 숨길 게 있는 건 아니겠죠? 이상한 사람들만 계속 나타나네. 그때 부기장이 다가왔습니다. 승객 명단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가연 대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A입니다. 부기장이 태블릿으로 승객 명단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잠깐, 이건 다른 승무원이 물었어요. 왜 그러세요? 부기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VIP, 미국 대통령 초청 귀빈, 707 특임대. 그가 화면을 더 자세히 보더니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한국군, 유가연 대위. 그 순간 기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707 특임대라는 이름을 들은 몇몇 승객들이 입을 틀어막으며 경탄했어요. 707 특임대요? 그 유명한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초청한 거라고요? 조안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가연 대위를 몰아붙였거든요. 그래도 규정은 규정이에요. 선글라스를 벗으라니까요. 다른 승무원이 급히 조안을 말렸습니다. 조안, 잠깐만. 하지만 조안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VIP라고 해도 기내 규정은 지켜야 해요. 지금 이 비행기 안전이 우선이라고요. 그때 가연 대위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 순간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이 태블릿을 더 자세히 확인하더니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미국 국방부 특별 표창, 백악관 초청 만찬. 그가 목소리를 떨며 읽어내려갔습니다. 한미군사동맹 공로상 수상자, 707 특임대 최연소 여성 장교. 기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보기 시작했어요. 맞다. 이 사람 뉴스에서 봤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접 악수한 그 한국여군 707 특임대 영웅 아니에요? 조안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만 다른 승무원들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기장이 직접 기내 방송을 통해 사과했어요.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희가 VIP 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가연 대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VIP 대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기내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명확했어요. 다만 저기 계신 어르신이 당하고 계신 일이 너무나 부당해서 모든 시선이 다시 제명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80세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흩어진 전우들의 편지를 주우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가연 대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분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조국에서 저분 같은 영웅들이 자라났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승객들이 점점 숙연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제명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모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연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 위험물이 아닙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마지막 유언이고 나라가 인정한 공로의 증표입니다. 조안은 이제야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달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연 대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을 이 기내에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기내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 더욱 놀라운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는데 가연 대위의 말에 기내는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닥에 앉아있던 제명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가연 대위를 바라본 순간 할아버지의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60년이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그 눈빛, 그 얼굴. 어릴 때부터 닮았다고 소문났던 돌아가신 부인의 모습이 그 여군 장교에게서 선명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설마, 제명 할아버지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어요. 26년 전 집을 나간 딸의 어린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25살에 아빠보다 더 훌륭한 군인이 되겠다며 울면서 나간 그 딸이 가연 대위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어깨, 주름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슬픔에 젖은 그 눈빛이 26년 전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늦은 밤 훈장을 닦으며 전우들을 그리워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유가연입니다. 가연 대위가 대답하는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연이 내 딸 가연이 할아버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지만 딸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하나로 간신히 움직였습니다. 가연 대위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지. 26년간 찾아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늙으시고 초라해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26년 전 내가 잃어버린 내 딸. 제명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내가 내 딸 가연이냐? 기내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누구 하나 감히 말을 꺼낼 수 없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연 대위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저는 늘 원망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저희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지, 왜 집에는 관심이 없으시는지 정말 많이 원망했어요. 가연아, 제명 할아버지가 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너희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하지만 오늘, 가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당하신 일을 보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원망도 미움도 모두 그만하고 싶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눈물을 훔쳤어요. 아까까지 그들을 의심하고 모욕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26년 전 가연이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유일한 아버지와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빠는 이 사진만 보며 살았단다. 너를 찾으려고 26년간 애를 썼어. 아버지. 가연도 주머니에서 똑같은 사진을 꺼냈어요. 저도 이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눈물 속에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26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이 한순간에 모두 녹아내렸어요. 가연아, 아빠 자랑스럽구나. 제명 할아버지가 딸의 훈장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군인이 되었네. 아니에요, 아버지. 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도 있는 거예요. 기내는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승객들은 모두 조용히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승객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우리가 뭘 한 거야? 다른 승객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참전용사 어르신을 저렇게 대하다니. 조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VIP 승객에게 무례했던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VIP의 아버지인 참전용사를 모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연 대위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함께 워싱턴에 가요. 아버지가 받으실 명예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이냐? 아빠 같은 늙은이가 그런 곳에 가도 되겠니? 제명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섞였어요. 물론이에요.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저보다 훨씬 더 큰 영웅이고요. 기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의 차별과 모욕이 부끄러워서 승객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가연 대위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녀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실렸어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정의구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내에서 일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 장면이 끝나자 기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승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기장실에서 항공사 부사장에게 긴급 연락이 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상 착륙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사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들려왔어요. 부기장이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희가 미국 대통령 초청 VIP의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그분이 참전 용사인데. 뭐라고요? 부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707 특임대 유가연 대위 말인가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그분 말이에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휴대폰으로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으로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참전용사 모욕 사건 발생. 707 특임대 영웅의 아버지가 차별당해. 가연 대위가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사장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시나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의 참전용사가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부사장은 패닉 상태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할 방법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요? 가연 대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촬영하고 있고 소셜미디어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승객들이 찍은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거든요. 80세 참전용사 할아버지가 기내에서 당한 굴욕달은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영웅, 아버지는 모욕당해. 한 승객이 댓글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이거 진짜 실화예요? 너무 화가 나네요. 참전 용사분들께 이럴 수가 있나요? 대한항공 진짜 실망이에요. 부사장이 급히 기내로 연결된 화상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부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유가연 대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실수라고요? 가연 대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80세 노인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치매 환자 취급하고 훈장을 위험물이라고 한 게 실수라고요? 주변 승객들도 이제는 가연 대위 편에 서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심했어요. 우리도 잘못 생각했지만 승무원들이 먼저 그렇게 대했잖아요. 부사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가연 대위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요?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행동이라면
저기 계신 아버지께 직접 무릎을 꿇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상황을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부사장은 망설였어요. 무릎을 꿇고 사과라니. 그건 너무.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상황 파악 요청이 들어왔어요. 가연 대위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비난을 감수하시든지. 마침내 부사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30분 후 부사장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조항과 다른 승무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제명 할아버지 앞에 선 부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기내의 모든 시선과 카메라가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르신, 부사장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안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어요. 다른 승무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하지만 부사장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분인데 저희가 어떻게 그런 대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조안도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참전 용사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내 승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모든 승객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명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야 내 전우들이 편히 눈 감겠구나. 60년간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가연 대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신 상처가 이렇게라도 치유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워싱턴에 도착하시면 저희가 최고의 예우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공개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기내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차별과 편견이 정의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 활주로에는 평소와 다른 장엄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미군 장교들과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열의 경례 자세를 취하고 있었어요. 기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이 도착은 단순한 공항 착륙이 아닌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항공 858편이 천천히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평소라면 일반적인 도착 절차를 밟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공항 측에서 특별히 준비한 레드카펫이 기내 문까지 이어져 있었고 각국 언론진들이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는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26년 만의 재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시련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가연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가방 속 훈장을 만지작거리며 답했어요. 가연아, 아빠가 꿈에도 생각 못했구나. 이 나이에 이런 영광을 받게 될 줄이야.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유제명 할아버지와 유가연 대위님께서 먼저 내리시겠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아까까지 그들을 의심했던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따님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안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제명 할아버지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란다. 기내 문이 열리자 밖에서 환영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가연 대위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내려갔어요. 활주로에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군 참모총장이 직접 나와서 제명 할아버지에게 경례를 했어요. 유재명 참전용사님, 미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60년 전 젊은 나이에 총을 들고 싸웠던 그 전쟁이 이렇게 먼 훗날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백악관 관계자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유재명 할아버지님,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특별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명예훈장을요? 제명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연이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자격이 충분해요. 아버지는 영웅이세요. 언론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의적인 질문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이 감동적인 부녀 재회 스토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유가연 대위님, 26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소감이 어떠신가요? 가연이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가족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시는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는 거요. 제명 할아버지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저 나라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을 소홀히 한 건 평생 후회로 남아 있어요. 다행히 내 딸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그의 말을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백악관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연아,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이 더 많아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어요. 정말이냐? 네. 이제는 훈장보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게 더 자랑스러워요. 제명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연아, 아빠도 이제는 훈장보다 내가 곁에 있는 게 더 자랑스럽다. 백악관 집무실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제명 할아버지를 맞이했습니다. 유재명 참전용사님,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리고 따님 또한 현재의 영웅이고요. 명예훈장 수여식이 거행되었고 이 모든 과정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수많은 시니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후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는 백악관 정원을 함께 걸었어요. 워싱턴의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우분들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 김상사, 박일병, 최상병 모두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날 밤 각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차별을 이겨낸 부녀의 감동 재회 참전 용사의 명예 회복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 인터넷에는 감동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용사인데 더 잘해드려야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인생 드라마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족 사랑, 효도, 그리고 진정한 영웅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규정이 아니라 존중이었고 가장 큰 훈장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제명 할아버지와 가연 대위의 새로운 시작이 워싱턴의 석양과 함께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빛 인생 사연은 노후 드라마 감동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사연과 감동 이야기를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일? 컵라면이면 충분하지. 생일이 뭐 대수냐? 컵라면이나 먹어. 그 한마디에 그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헌신했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 그러나 그날 이후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습관이 벌써 10여 년째였죠.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 같은 리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왠지 달랐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였을까? 38이라는 나이가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들이 예전보다 깊어진 것 같았고 어깨는 항상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어요. 시어머니 장미순의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두고 남편 최도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손질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선영아, 물 좀 갖다 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어요. 선영은 손을 씻고 찬물 한 컵을 받아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물 갖고 왔어요. 응, 고마워. 그런데 오늘 도윤이 골프 가는 날이지? 아침 일찍 준비해줘야 할 텐데. 요즘 부장님이랑 친해지려고 애쓰고 있다더라. 시어머니는 물을 받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의 골프복을 다림질하고 골프백에 필요한 용품들을 챙겨 넣으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선영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지만 가끔씩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반항심이 고개를 들 때가 있었거든요. 여보, 아침 차려놨어? 도윤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네, 된장찌개랑 계란말이 있어요. 골프복도 다 준비해뒀고요. 선영은 밥그릇을 내려놓으며 답했죠. 도윤은 신문을 펼쳐보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침 드셨어? 네, 일찍 드시고 약도 챙겨드렸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도윤은 골프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회사 부장님이랑 중요한 미팅이 있거든. 골프 치면서 얘기할 게 많아. 승진건도 있고 말이야. 선영은 조용히 도윤의 찻잔에 보리차를 따라주며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예전엔 은행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지? 참, 이번 주말에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어떻게 돼가? 도윤이 갑자기 물었어요. 네, 호텔 예약도 했고 음식 메뉴도 다 정했어요. 친척분들 연락처도 정리해서 초대장 보낼 준비 중이에요. 꽃꽂이도 직접 하려고 배워뒀고요. 선영은 차근차근 설명했죠. 그래, 잘하고 있네. 어머니가 평생 바라던 칠순잔치니까 제대로 해야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도윤은 만족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선영의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생겼어요. 며칠 후면 자신의 생일이었거든요.
38번째 생일이었죠. 그런데 여보, 제 생일이 이번 주인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윤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아, 그래. 언제더라? 수요일이에요. 작년엔 너무 바빠서 그냥 넘어갔잖아요. 올해는 혹시, 아, 맞다. 수요일이면 그날 골프 약속이 있는데 도윤이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녁에라도. 응,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 잔치 준비가 우선이니까 이해해줘. 잔치 끝나고 나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줄게.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시댁일이 최우선이고 자신의 일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기대해 봤는데 말이에요. 도윤이 골프를 나간 후 선영은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2년 시댁에서는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받았지만 정작 자신만의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이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며 살아왔죠. 심지어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의 꿈들도 모두 접어버렸습니다. 선영아, 점심은 뭐 해 먹을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어요.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그래, 고마워. 참, 친척 고모한테 전화 좀 해봐 잔치 때 뭐 할 게 있나 해서. 그리고 시장에서 한우도 좀 사와야 할 것 같은데. 선영은 네 하고 대답하며 또 다른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모든 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거울을 다시 보니 눈에 뭔가 다른 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평범하지만 어딘가 균열이 보이는 그런 일상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영의 생일날 아침은 평소보다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을 때 가슴 속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혹시 도윤이 깜짝 선물을 준비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침실을 나서자마자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아, 빨리 와봐. 시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나가니 시어머니가 골프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골프복이 구겨졌네. 빨리 다림질 좀 해줘. 오늘 중요한 사람들이랑 만난다더라. 선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님, 오늘이 제 생일인데. 혹시 도윤이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생일? 아, 맞네. 그래도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도윤이가 부장님하고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생일은 언제든 할 수 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림질을 시작했어요. 그때 도윤이 세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오늘 제 생일인데 기억하고 있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맞다. 생일이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부장님, 과장님, 그리고 어머니, 가족들까지 다 같이 골프를 치기로 했거든. 도윤이 골프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까지요? 응, 어머니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말이야. 오늘은 중요한 날이야.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중요한 날은 자신의 생일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과의 골프 모임이었던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죠? 집에서 쉬고 있어. 저녁에 들어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시켜 먹자.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빨리 나와.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골프장으로 데리러 온 차가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럼 나간다. 저녁 늦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도윤은 선영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는 서둘러 나갔어요. 선영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정말 이게 내 생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자꾸만 핸드폰을 확인하게 됐죠. 혹시 도윤이나 친구들에게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올까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오는 건 광고 문자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요즘 연락이 뜸했거든요. 결혼 후 점점 만남이 줄어들더니 이제는 생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선영은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이 메었어요. 38번째 생일을 혼자서 라면으로 때우고 있다니 이런 게 정상인가 싶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해 보니 도윤에게서 온 단체 채팅방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도윤과 시어머니, 시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골프채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어머니도 골프 재능이 있으시는 것 같아요. 시누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정말 즐거운 하루입니다. 도윤도 댓글을 달았죠. 선영은 사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자신의 생일날 가족들은 모두 즐겁게 골프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오늘이 선영의 생일이라는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선영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워졌습니다. 결국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생일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혼자 생일을 축하해보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편의점에는 제대로 된 케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하나요. 계산대에서 말하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봉지 드릴까요? 네, 주세요. 선영은 컵라면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생각했어요. 내 38번째 생일이 컵라면 한 개로 끝나는 건가? 컵라면을 먹으면서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에서는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가족들이 모여 대화하는 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선영의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도윤이 집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정말 좋은 하루였어. 도윤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골프는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부장님도 우리 가족들 인상 깊게 보셨고 어머니도 골프에 재미 들이신 것 같아. 그런데 제 생일은 선영이 말하려는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아, 맞다. 생일. 컵라면 먹었으면 됐지. 뭐 그렇게 서운해하냐? 내일 시간 되면 뭐 사줄게. 그 말에 선영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38번째 생일이 컵라면 한 개로 끝나버린 거였죠. 선영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도윤은 여전히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골프 모임이 성공적이었다며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우리 가족에 대해 좋게 말씀하시더라. 특히 어머니가 골프에 관심 보이시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셨대. 선영은 그런 도윤을 보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의 생일은 컵라면 한 개로 끝났는데 시댁 식구들과의 골프 모임은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영아, 잠깐 이리 와봐. 도윤이 거실에서 선영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니 도윤은 신용카드 고지서를 들고 있었어요. 이번 달 카드값이 좀 나왔네. 어머니 칠순잔치 준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선영은 고지서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호텔 예약금, 음식비, 꽃장식비 등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봐야 하죠? 당연히 내가 봐야지.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 그리고 도윤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요? 선영이 물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칠순잔치 비용을 내 카드로 할부 결제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의 말에 선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제 카드로요? 왜요? 내 카드는 한도가 다 찼거든. 회사에서 접대비도 많이 쓰고 해서 말이야. 선영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선물 대신 시어머니 칠순잔치 비용을 자신의 카드로 할부 결제하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여보, 이번만 내가 도와줘. 어머니가 중요하지. 내 생일이 뭐 대수냐? 생일은 매년 오는 거고 칠수는 한 번뿐이잖아. 그 말은 선영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처럼 박혔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생일조차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도윤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온통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정말 가족인가?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어요. 다음 날 선영은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이 정말 이게 다인가? 저녁 식사 시간, 도윤은 여전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라운딩 갔다 온 후 친척들 반응이 좋더라. 다들 선영이를 칭찬했어.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칭찬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서글펐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도윤의 반응에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고 정말 이런 일로 상처받는 게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전히 순종적으로 보였지만 눈 속에는 뭔가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칠순잔치 전날 저녁, 선영은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호텔 연회장 장식, 음식 메뉴, 초대장 발송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시댁 친척들이 몇 명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아, 있냐? 친척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어서 오세요.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의 언니와 사촌형들까지 4~5명이 거실에 모였어요. 선영은 서둘러 차를 끓이고 과일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잔치 준비는 다 됐나? 큰형이 물었어요. 네,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선영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도윤이 대답했죠. 그래,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네. 요즘 며느리들은 이런 것도 귀찮아 하는데. 선영은 조용히 차를 따라주며 듣고 있었어요. 친척들은 내일 잔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더라. 평생 소원이 칠순잔치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호텔에서 하니까 더 의미 있고. 그때 시고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말이야, 도윤 아내 생일이 얼마 전이었다면서? 뭐 해줬어?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날 말이에요? 컵라면 하나 사다 먹였어요. 하하. 친척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컵라면? 네, 그날이 정말 중요한 골프 라운딩 날이었거든요. 부장님, 어머니, 누나들이랑 같이 치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골프가 그렇게 중요했나? 사촌형이 물었어요. 물론이죠. 그날 골프 라운딩이 진짜 즐거웠거든요. 부장님이 우리 가족을 정말 좋게 봐주셨고, 어머니도 골프에 재미를 붙이셨어요. 그에 비하면 아내 생일 같은 건 뭐 대수겠어요? 하하.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아내 생일 같은 건 뭐 대수겠어요?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래도 생일인데. 시고모가 말하려던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아, 정말 웃긴 얘기가 있어요. 그날 선영이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와서 혼자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친척들이 따라서 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편의점 컵라면? 그래, 요즘 여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나 봐. 선영이가 소박해서 다행이네. 요즘 며느리들은 생일이라고 비싼 선물 달라고 하는데. 선영은 그 웃음소리들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38번째 생일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선영아, 괜찮지? 얼굴이 빨갛네. 시고모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차가 뜨거워서. 선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달아오른 거였는데 말이에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마음씨가 착해. 시큰형이 말했어요. 그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생일 선물로 컵라면 받고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정말 복받을 며느리야. 도윤은 더욱 신이 났어요. 그러니까요. 선영이는 정말 이해심이 많아요. 그날도 제가 골프 가는 걸 아무 말 없이 보내줬거든요. 다른 여자들 같으면 난리 났을 텐데. 와, 정말 보기 드문 며느리네. 선영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잠깐 화장실 좀. 일어나려는 순간 시고모가 또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컵라면 하나가 전부였어?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지. 케이크요? 하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선영이는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여자들은 다 그런 거 좋아하는데 신기하네. 우리 며느리는 달라요. 정말 소박하고 착해요. 선영은 그 순간 참을 수 없었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화장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억눌렀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가 컵라면도 좋아하지 않는데, 케이크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욱 서글펴졌어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 눈물로 촉촉해진 눈. 이게 정말 자신의 모습인가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요? 밖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웃기네. 컵라면 생일 파티라니. 도윤이가 복받았어. 이런 며느리 만나기 쉽지 않지. 내일 칠순잔치도 선영이가 다 준비했다면서? 정말 기특해. 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헌신해도 결국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구나. 웃음거리가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감사받지도 못하는구나. 화장실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내일 잔치에 쓸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시어머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인공이 되겠지.
꽃다발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런데 나는 언제쯤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친척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기분 좋게 말했어요. 오늘 친척들 반응이 정말 좋더라. 선영이 칭찬 엄청 했어. 하지만 선영에게는 그 칭찬들이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여보, 오늘 하신 말씀들이 좀.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하려던 순간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뭐가? 다들 내 이야기하면서 웃고 좋아했잖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 내일 큰일 앞두고 있는데. 선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자신은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걸 바꿔야 한다고 말이에요. 드디어 시어머니 장미순의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선영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호텔 연회장으로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한가득이었거든요. 꽃다발, 기념품, 사진 앨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여분의 물품들까지 말이에요. 선영아, 빨리 준비해.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곱게 말아왔어요. 네, 어머님. 차에 실을 것들 다 준비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친척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와, 한복이 정말 잘 어울려요.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선영은 연회장 한쪽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확인하고 음식이 제때 나오는지 점검하고 사진사와 사회자와 일정을 조율했어요. 선영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호텔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칠순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는 장미순 어르신의 칠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특히 며느리 선영 씨가 정성껏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어요. 선영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다고 소개되었지만 정작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라 뒤에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장미순 어르신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칠순을 축하해 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며느리 선영이가 이 모든 걸 준비해줘서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었지만 왜인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거든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선영은 계속 바빴습니다. 음식이 떨어진 테이블에 새로 갖다 놓고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없는지 살피고 사진 촬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했어요. 마치 잔치의 주최자가 아니라 직원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선영아, 물 좀 갖다 줘. 선영아, 휴지 떨어졌어. 선영아, 아이들 음식 좀 더 주문해봐. 온갖 부탁들이 쏟아졌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모든 요청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케이크 커팅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케이크 앞에 서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와, 케이크가 정말 예쁘네요. 3단 케이크라니 정말 대단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이 아름다운 케이크도 며느리 선영 씨가 직접 주문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박수가 터졌어요. 선영은 그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게 큰 케이크를 받는데 자신의 생일에는 편의점 컵라면이었거든요. 어머니,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촛불을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리고 촛불을 후하고 불었어요.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하고 외쳤어요. 시어머니는 행복한 미소로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은 도윤에게, 두 번째는 신우이에게 주었어요. 선영은 한참 뒤에야 작은 조각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영이 덕분에 이런 멋진 잔치를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도 감사라기보다는 당연하다는 뉘앙스가 더 강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선영은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선영은 정말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다리는 아팠고 계속 웃고 있느라 얼굴 근육도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힘든 건 마음이었어요.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서 자신만 소외된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잔치였어. 친척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정말 잘했어.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칭찬은 많았지만 선영에게는 공허하게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신나게 얘기했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 모든 게 완벽했어. 도윤도 맞장구 쳤어요. 선영이가 정말 고생했죠.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주인공이 되었어.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도 받고 선물도 받고. 그런데 나는 언제쯤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해서도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선물들을 정리하고 꽃들을 화병에 꽂고 사진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와 도윤은 피곤하다며 먼저 쉬러 들어갔어요. 선영아, 나머지는 내일 해도 되니까 너도 쉬어. 네, 조금만 더 하면 끝나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선영은 잔치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진 속 시어머니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환한 웃음, 따뜻한 포옹, 축하 인사들.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자신은 사진 속에서도 항상 뒤쪽에서 일하는 모습으로만 나와 있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마음속에서 확고한 결심이 생겼어요.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자신도 언젠가는 주인공이 되고 싶었거든요. 자신의 인생에서 말이에요. 칠순잔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선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잔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뒤처리와 정산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도윤이 카드 고지서를 들고 와서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선영아, 이거 봐. 도윤이 고지서를 내밀었어요. 선영은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비용, 음식비, 꽃장식, 기념품까지 합쳐서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예요? 800만 원 정도 나왔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기뻐하셨으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내 카드로는 이 금액을 감당하기 어려워. 도윤의 말에 선영은 불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예전에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신용도도 좋고 할부도 가능하잖아. 도윤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선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생일에는 컵라면 하나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시어머니 잔치 비용은 자신이 떠안으라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제가 왜 이걸 다 감당해야 하죠? 선영이 조심스럽게 반발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지. 내가 다 준비한 거잖아. 그리고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선영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댁 행사인데. 시댁이고 뭐고 간에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 어머니를 위해 돈 쓰는 게 뭐가 이상해?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왔어요. 뭘 그렇게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어? 어머니, 잔치 비용 얘기하고 있어요. 도윤이 설명했어요. 아, 그래. 선영이가 감당하기로 했다면서?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는 선영이 말하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가 그 정도는 해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뭐 해주려고 하지도 않는데 선영이는 정말 착하구나. 선영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자신만 이상하게 구는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결국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선영은 은행에 가서 할부 수속을 밟았습니다. 창구 직원이 금액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데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셨나요? 가족 행사요. 선영은 짧게 답했어요. 36개월 할부로 하시면 매월 25만 원 정도 나와요. 괜찮으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매월 25만 원이라니 자신의 용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 전 은행에서 일할 때는 이런 금액도 큰 부담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경제적 자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잘 다녀왔어? 도윤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네, 할부 수속 끝났어요. 고마워. 역시 선영이가 있어야 우리 집이 돌아가네. 도윤은 고마워했지만 선영에게는 그 고마움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예전에 쓰던 수첩을 꺼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모아둔 적금과 투자 내역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결혼 후 잊고 지냈는데 다시 보니 제법 괜찮은 금액이 있었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선영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결혼 전 열심히 모아둔 돈들이었죠. 비상시를 대비해서 도윤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관리해왔던 거였어요. 다시 보니 꽤 의미 있는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 시절 만났던 동료들과 고객들의 연락처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금융 전문가, 부동산 중개업자, 사업가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맥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구나. 다음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예전 동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나 선영이야. 어머, 선영이.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선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 많이 변했다. 뭔가 지쳐 보여. 그래, 요즘 좀 힘들었어. 선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결혼 생활이 힘든가? 예전 그 활발하던 선영이가 어디 갔어? 선영은 수진과 대화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수진아, 나 다시 일해보고 싶어. 정말? 그럼 좋지. 요즘 금융업계에서 경력자들 많이 찾고 있어. 하지만 집에서 반대할 것 같아.
선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뭐 어때? 내 인생인데.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한 거야. 수진의 말에 선영은 용기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영은 결심했어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시댁의 그림자로만 살지 않겠다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지쳐 보였지만 눈 속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자신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말이에요. 선영이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밀하게 준비해온 것들이 있었어요. 예전 동료들과의 만남을 늘리고 숨겨둔 투자금들을 정리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잡아왔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선영아, 이번 주말에 어머니랑 같이 백화점 가자. 도윤이 저녁 식사 중에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새 옷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 칠순잔치 때 입은 한복이 너무 예뻐서 양복도 하나 맞추고 싶다고. 선영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왜 저랑 같이요? 당연히 내가 사드려야지. 칠순잔치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도윤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칠순잔치 비용도 제가 할부로 내고 있는데.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거야 당연한 거고 이건 별개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사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영아, 내 말 들려? 네, 어머님. 선영이 대답했어요. 백화점에서 예쁜 옷 하나 골라줘. 요즘 나이 들어서 뭘 입어야 할지 모르겠더라. 선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칠순잔치 할부금으로도 이미 빠듯한데 또 큰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어머님,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 한 벌 못 사줘? 그게 아니라. 선영이 설명하려던 순간 도윤이 화를 냈어요. 선영아,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어머니가 뭘 많이 달라고 하셨어?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분한테 옷 한 벌도 못 사드리겠다고? 선영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인색하다는 말에 상처받았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해왔는데 이제 와서 인색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당신이 사드리세요. 선영이 처음으로 반발했어요. 뭐라고? 도윤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이렇게 대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제 돈이 있고 제 계획이 있어요. 왜 무조건 제가 해야 하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가장한테 이렇게 말대꾸해? 말대꾸가 아니라 정당한 의견이에요. 저도 제 생각이 있거든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뭐야, 이 소리는? 며느리가 감히 남편한테 대들어? 어머님, 저는 대드는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옷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선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제 계획과 꿈이 있다고요. 꿈이 뭐야? 며느리 꿈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의 마지막 인내심이 끝났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저도 존중받고 싶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이 여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흥분했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저는 감히가 아니라 정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영아, 너 정신 나갔어?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주세요. 저는 당신들의 하인이 아니에요. 하인? 너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저를 가족으로 안 보시잖아요. 편리할 때만 며느리고 희생할 때만 가족이고.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어머니. 도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오히려 담담해졌어요. 네, 나가겠어요. 뭐라고? 도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더 이상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요. 선영아, 진정해.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런 거야. 도윤이 달래려 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결심했어요. 나는 더 이상 어머님 뒤에 가려진 그림자가 아니야. 당신이 시댁에 올인할 동안 난 내 인생을 찾을 거야. 너 정말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미친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야 제 자신을 찾은 거라고요. 선영은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어요. 결혼 전 물건들과 개인적인 소지품들 뿐이었죠.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선영아, 제발 진정해. 우리 얘기해보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해요. 이혼? 도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네, 이혼하자고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요. 선영아, 제발.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선임해서 정식으로 이혼 절차 밟을 거예요. 선영은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배은망덕한 것. 하지만 선영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선영아. 도윤이 뒤따라 나왔지만 선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야. 3년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힘들었지만 점차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거든요. 예전 은행 동료 수진의 도움으로 작은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수익도 나지 않았지만 선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알바생 미소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의 카페 마이웨이는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거든요. 직접 로스팅한 원두와 정성스럽게 만든 디저트, 그리고 무엇보다 선영의 따뜻한 마음씨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어요. 미소야, 고마워. 오늘 매출이 어때? 정말 좋아요. 작년 같은 날보다 30%나 늘었어요. 선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서 시작한 작은 카페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혹시 김선영 대표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S투자개발 팀장 박진수라고 합니다. 명함을 내미는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GS투자개발이요? 선영이 명함을 받으며 물었어요. 네, 저희가 이 지역 상권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장님 카페가 워낙 유명해서 찾아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수 팀장이 말했어요. 저희가 투자해서 사장님의 카페를 체인점으로 확장하는 거죠. 브랜드력도 있고 운영 노하우도 검증되었으니까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3년 전만 해도 편의점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냈던 자신이
이제 투자 제안을 받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니 말이에요.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마이웨이 브랜드가 향후 5년 내에 최소 신계 매장까지 확장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초기 투자금만 10억 원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10억 원이라는 숫자에 선영은 잠시 멍해졌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때문에 800만 원 할부로 고생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10억 원짜리 사업 얘기를 하고 있다니요. 그날 저녁 선영은 수진과 만나 이 소식을 공유했어요. 정말 프랜차이즈 제안? 대박이다.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지. 당연히 해야지. 이런 기회가 흔한 줄 알아? 그런데 말이야. 선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도윤이네 소식 혹시 들었어?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사실 선영은 가끔 궁금했어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그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아, 그거 들었어. 요즘 많이 힘들다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힘들다고? 응, 시어머니가 투자 사기당해서 집도 날리고 도윤이도 회사에서 잘렸다더라. 시누이들도 각자 살기 바빠서 도움 안 준다고 하고. 선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동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때 나를 좀 더 소중히 여겼다면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며칠 후 선영은 투자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죠. 계약 조건이 상당히 좋네요. 김 대표님께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정말요? 네, 브랜드 소유권은 물론이고 운영권도 대부분 김 대표님이 갖게 되어 있어요. 투자사는 자금만 지원하고 수익 배분받는 구조죠. 변호사의 설명에 선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선영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선영아. 나 도윤이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절망적인 톤이었거든요. 왜 전화했어요? 선영이 차갑게 물었어요.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 어머니가 사기당해서 집을 잃게 됐어. 나도 회사에서 잘렸고 정말 막막해서. 선영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선영아, 제발. 조금만 도와줘. 너는 사업도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이요? 그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도윤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지만 선영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저를 함부로 대한 게 아니에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선영아, 그때 컵라면으로 생일을 보내면서도 참았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 비용을 제가 떠안으면서도 참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선영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계약서에 사인하겠습니다. 몇 달 후 마이웨이 1호 프랜차이즈 매장이 오픈했어요. 개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투자사 임원들, 그리고 선영을 아껴주는 단골 손님들까지 말이에요. 김선영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선영은 그 순간 3년 전을 떠올렸어요. 시어머니 칠순잔치에서 자신은 뒤에서 일만 하던 그림자였는데 이제는 당당한 주인공이 되어 있었거든요. 선영 언니 정말 멋져요. 미소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미소야. 너도 이제 매장 책임자로 승진이야. 정말요? 와. 그날 저녁 선영은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네온사인에 마이웨이 1호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말 자신만의 길을 찾아낸 거였죠.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언니 뉴스 봤어요? 언니 성공 스토리 나왔어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어요. 고마워. 내 인생의 진짜 봄은 이제부터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댓글로 들려주시면 함께 더 깊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